자, 그런가 하면 또 요즘 주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장을 내민 원희룡 전 장관. 이 도전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비례 출마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기자들한테 얘기했대요.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깊은 고심 끝에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 개항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중심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자, 이러자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출마 여부에 대해서 아니 지역구 의원이 어디 가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기자단과 이제 비공개 차담회를 하면서 한 기자가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를 가느냐, 이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상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예고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 원희룡 이 대전, 이 명룡 대전이 현실화된 겁니다. 이 대표가 지역구를 바꾸면 원희룡 전 장관이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또 다른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때 왜 저를 따라오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최근 계양구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이 계산역 인근에 신규 지역 사무소를 좀 더 넓게 개소하는 준비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무소도 더 넓게 구축군요. 기존 지역 사무소보다 좀 더 크고요. 그리고 이 지난 12일에 가계약을 마친 상태로 다음 달쯤에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현실화 될 것 같다는 겁니다. 피해가지 않겠다. 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지역구에서 사무실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한다. 뭐 그렇게 되면 출마는 뭐 확정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왜 자꾸 뭐 시사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이미 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도전하겠다고 얘기를 한 이상 이재명 대표는 더욱더 저 지역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벗어나는 순간 바로 유권자들로부터 도망간다는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고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전국에서 다 뭐 당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의 대결은 확정이 된 거고요. 다만 확정됐을 경우에 이제 승부가 어떻게 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길 것이냐, 요거는 이제 투표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 불리하냐, 이재명 대표에게 좀 더 불리할 수 있다. 왜냐? 전국을 다 지금 총선을 이끌어야 되는 대표가 여기에 묶여 있으면 다른 곳 지원도 요새도 못 가고, 여론조사 돌렸는데 막 박빙이면 본인 지역구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부쩍 이름이 많이 나오는 친명을 자처하고 나선 정봉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브로마이드만 갖다 놔도 됩니다. 아, 그래도 이겨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전국 순회 다니고 원희룡 전 장관은 막 개항을 바닥 훑고 다녀도 브로마이드만 있어도 이긴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신이 개항을 해 있다는 것이지, 이재명이라고 하는 실물은 국민들이 질리도록 많이 봤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공감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이 정권에 꺾이지 않겠다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입니다. 브로마이드 아시죠? 큰 사진. 그거만 그냥 시내에다가 몇 장만 갖다 놔도 이긴다. 어떻게 보세요? 정봉주 전 의원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정말 저 발언은 진짜 어떻게 보면 총선용, 공천용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지난 지금 재보궐선거, 그러니까는 2022년 6일 재보궐선거 때 결과를 알려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인천의 토박이 의사, 그러니까 사실 전국적인 인지도로 보니 이재명 후보랑 비교가 안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윤영선 후보가 44%,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55%. 물론 뭐 10%, 11% 차이는 나지만은 지명도 차이를 비교하면은 윤영선 후보 입장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 지명도가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또 여권의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브로마이드 발언은 이렇게 방송을 타기를 의도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얘기를 이 개항을에 사는 사람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뭐 지역 구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냥 뭐 표주는 기계냐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 지역민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저 말이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말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가볍네요. 개항을 유권자들이 좀 불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면 충분하지 않나.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 개항을 지역 구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리 요인을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은 국토부 장관 시절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인천 지역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천 개항을 유권자들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그 호감도가 높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전에 나왔던 오히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털을 닦았던 윤영선 그 당시 후보, 그분이 오히려 저는 개항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거라고 보고, 하지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의 손을 막 들어주면서 마치 공천을 해줄 것처럼 막 그런 액션들을 취했기 때문에 그 내부 갈등도 있을 겁니다. 그 내부 갈등도 해결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인가, 그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저는 뭐 보수 진영의 승리, 국민의힘의 승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영달, 본인의 몸값 올리기,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게 원희룡 전 장관이 22년 대선 때 그 당시에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의 부인께서 그 부적절한 발언, 소시오패스라는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슈 파이팅하면서 본인의 몸값을 키우는 원희룡 전 장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선거가 저는 혐오 선거로 내다를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만약에 혐오 선거, 막 징후 선거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발이 묶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점이 우려스러운 것이지 승리를 하는 것에는 전혀 뭐 의심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의 승리의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의석수가요 164석, 164석인데 목표가 원내 일당과 151석이래요. 아니, 목표가 지금보다 더 낮아진 건데 이게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총선 승리의 기준을 밝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최병문 위원님, 네. 아니 164석인데 왜 151석이 목표가 됐을까요? 글쎄, 뭐 약간 겸손의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를 하겠다. 근데 보통의 이 경우 164석이고 사실 지난 총선 때는 뭐 이제 민주당과 민주당 그 우당들까지 합치면 뭐 거의 180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당연히 이제 200석 뭐 이제 이른바 개헌 저지선 뭐 이런 거를 무너뜨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기염을 토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저는 약간의 그 어떤 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유권자들한테 오만해 보일 수 있다는 이런 정무적 판단 때문에 151석이라고 낮게 잡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저렇게 잡아놓으면 현재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많은 현역 의원은 떨어질 것이다. 대표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의석을 뭐, 잃는 건데. 그렇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그 일종의 훨씬 더 이 오만해 보이지 않으려는 그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일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한때는 뭐 200석 얘기도 민주당 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가능한 그 의석까지 반발이 좀 심하자 151석으로 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표 수치라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151석을 얻으려면 지금 공천에서 잡음 있는 사람들이
가급적 조용히 살아주길 바랄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데 공천 자격심사 결과를 받아놓고도 저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복운전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경전 부대변인. 어제 근데 한 방송에서 찾았대요. 그 사람 찾았답니다. 대리운전을 본인이 했다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틀 전에 최종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거기 와서 한 2시간여 동안 이제 변호사가 질문하고 사실 확인서까지 다 작성을 했고요. 그분이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당과 의원실 모두 20차례를 전화를 해서 아무도 근데 연결이 안 됐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당 통해서 저한테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당에서 결정은 안 했죠. 아직 제출은 안 했죠. 추가 서면, 그러니까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오호, 대리기사 찾았대요. 물론 본인 주장이에요. 본인 주장입니다. 그까지 말씀드려야 돼요. 대리기사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근데 뭘 받았대요. 사실 확인서도. 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냈다는 건데 본인은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진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그 사건인데요. 예. 하여튼 뭐 이경정 부대변인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 대리기사가 나타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주고받은 문답 주고받은 게 아니라 변호사가 정식으로 2시간 동안 질문하고 사실 확인서까지 받았다. 오호. 그러면서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 봐 전화 왔었을 때 본인이 끊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형사재판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여튼 2시간 동안 문답을 주고받고 뭐 신분증 첨부해서 사실 확인서 받았고 그거를 당해도 냈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지금 1심에서 벌금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사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계속 대리기사 주장을 했는데 안 받아준 거잖아요. 예. 1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까지 대리기사 연락처라든지 기사를 부른 경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라고 했는데 못 그 찾아는 대리기사가 없는데. 그렇죠. 못 찾았는데 그렇게 수사 단계에서 재판까지 애타게 찾았는데 못 찾은 대리기사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뭐 일단 지금 이경 전 부대변인의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대리기사가 여기 썼어요. 대리기사가 사실 확인서. 자, 이걸 들고 당에 재심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당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것도 궁금해요. 전 이경 부대변인이 뭐 억울한 게 있다면 뭐 풀길 바랍니다. 하지만 뭐 적격 부적격 문제가 결국 그 법적 처벌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그 판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떻게 이 적격 부적격 심사위나 아니면 공관위에서 판단할지는 뭐 제가 제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요. 예. 저는 뭐 지금 적격 부적격 뭐 그걸 통과하더라도 공관위가 있지 않습니까? 공관위는 최종 심사가 있는데 저는 공관위가 아마 추가 서류에 설득력이 있는지 뭐 아주 객관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관위에 대한 신뢰가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공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혁백 교수님께서 뭐 친명, 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로 뭐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그럴 분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정한 판단 하에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를 당에서 판단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심사하는 데서는 그 사기 확인서를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대리기사라는 분이 나타났다면, 네. 그분이 변호사를 만났다면 그 공천 심사하는데, 자격 심사하는 데까지 가서 네. 제가 운전했다니까요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또 한마디 그걸 해준다고 하면 자격 심사하는 데서 그냥 다 믿어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기서 중요한 거는 이경전 부대변인이 대리기사를 그럼 그동안엔 왜 안 찾았는데요? 1심에서 직위로 뭐 작정을 했던 겁니까? 찾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자꾸 뭐 공천 뭐 적격 판정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데 그 진짜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다면 저 대리기사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을 예. 법정으로 데리고 가요. 2심에. 어허. 데리고 가서 그 판결을 뒤집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뭐 하지만 일단 이경전 부대변인 지금 줄기차게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대리기사가 운전한 게 맞고, 그리고 아직은 1심 판결이라는 점까지는 말씀을 드려줘. 본인이 찾았다고 하니까, 이제 찾았다고 언론에 가서 얘기까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출연을 했잖아요. 근데 이 대리기사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전 노란색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넥타이 색깔이라는 게 뭐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그냥
옷 그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 매라는 거 그거 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한테는 대리기사의 넥타이 색깔이 눈에 띈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 봐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을 저한테 해달라. 예. 그 전화를 제가 끊었어요. 근데 변호사 이경과 혹시 그런가? 다 못 믿는 상태에서 저는 또 저는 반대로 이게 저 형사재판까지 또 가야 되는 거니까 예. 그분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이 사람이 또 가짜 아니야? 네네. 나중에 저도 나- 의심이 되는 예. 상황이에요. 나중에 나- 처음에 그분을 변호사 사무실 1층 로비에서 만났는데 예. 너무나도 선명한 빨간색 넥타이를 하셔갖고 제가 솔직히 좀 놀랐어요. 아 그래서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인가? 너무나도 선명한 빨간색 넥타이를 하셔서 좀 놀랐는데요. 이야. 어허, 그러니까 이분이 나타났어요 하고서는 그분이 사실 확인까지 썼어요 했는데 근데 그분 색타이가 빨간색이라 빨간색 넥타이를 맨 사람은 저를 잘 못 믿겠네. 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 주장의 구체성을 좀 거기에 두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빨간색 얘기를 했다고 보는 거죠.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빨간색 넥타이를 맸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시청자들한테 좀 알리기 위한 것 아닌가. 뭐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나중에 대리기사가 가짜로 판명이 났어요. 대리기사 자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빨간색 넥타이 맸던 사람이 가짜네. 자, 이 법정을 많이 출입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뒤집히려면 결정적 증인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증인을 자기가 내세웠는데 그 증인이 법정에서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라고 했을 때 옛날에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빨간색 넥타이 맸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은 또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굉장히 지금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부터 나타나지 않았던 증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의 무죄를 증언해 준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증언하다 보면 요새 사실 어떤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냐면 위증과 위증교사. 그렇죠. 위증교사. 그런 문제가 위증.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재판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법원에서 보면은 법원을 속이는 거잖아요. 판사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증인인지 그때 당시에 대리기사를 했던 사람인지 그 부분이 정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이게 공천 단계가 아니라 진짜 법원까지 넘어간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을 거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제 이경 전 부대변인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내가 그냥 좀 처음에는 좀 못 믿어서 전화도 안 받았다. 그리고 뭐 2시간 동안 변호사가 면담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사법적으로 접근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